자, 오늘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 운동을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유산소는 산소가 소비되는 운동을 말하고,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소비되지 않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체조나 가볍게 걷기 이런 걸 말하고, 무산소 운동은 각종 저항 운동, 헬스 기구를 이용하는 저항 운동을 이제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가 좀 따져보면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서 이걸 잘 이해하고 또 분석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좋은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산소가 소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산소가 소비되는데 어떤 데는 뭐 유산소 운동이 되고 또 무산소 운동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또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또 긍정적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리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좀 왜곡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의 구분점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에서의 여기서의 구분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하기 전, 운동 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후가 있고요. 자, 이 개념은 운동 중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운동이 이제 전체 이 하나의, 이게 하나의 세트라면 여기와 여기 이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동 중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개념상 전체를 보고 설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를 보고 설명한 게 아니고 여기를 뜯어가지고 개념 설정을 한 거라는 거죠. 개념 설정한 거죠. 당연히 이거 전체와 이렇게 연관지었을 때 틀릴 가능성이 높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의 운동을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라고 얘기했을 때 운동을 끝났을 지점에 우리가 요구되는 건 뭡니까? 끝났을 때 최고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산소 소비가 많은가 적은가 변함없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식사량이 올라가게 되었는가 내려오게 되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왜 식사를 얘기하냐 하면은 식사량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식사량이 적어요. 근데 식사량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식사량을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식사량이 적은 사람이 식사량이 늘어났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운동을 했었는데 식사량이 많았었는데 적어졌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어때? 그래서 운동이 종료된 이후에 산소 소비가 증대되었는가, 내가 더 많은 영양을 채울 수 있도록 식사량이 늘어났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운동이 끝났을 때 결과를 가지고 운동의 여러 가지 특성을 말해야지, 운동 중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산소 운동이라는 저항 운동이 있잖아요. 그죠? 역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역기를 들 때는 숨을 참고 이렇게 산소 소비가 적을지는 몰라도 이 역기를 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운동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숨이 가쁘잖아요. 그죠? 왜?
여기 시간 지체가 생김으로써 산소가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를 몸이 요구하기 때문에 산소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산소 운동은 움직임에 따라 운동 중에 산소 소비가 되지만은 그것이 산소 소비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질질 가늘이 근데 무산소 운동은 운동 중에는 산소를 소비하지 않지만은 운동이 끝난 직후 산소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에서 가장 긍정적인 게 뭐냐면 무산소 운동을 보는 등에 넣고 유산소 운동을 보조 형태로 놓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걷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거리 시간 투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오래 걸어야 되잖아요. 살 빼려면. 근데 자기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한 20분, 30분 걸어서 되겠어요? 뭐 10분 걷고 최소한 1시간 이상 걸어야 내가 볼 때 나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산소 운동은 뭐 1시간 안 해도 되죠. 뭐 30분 이상 해도 코피가 나도록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한 20분만 해도, 아니 훌륭한 트레이너라면 10분만 시켜도 거의 뭐 아오지 탄광하는 기분 들 정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시간 소비가 많고 이 운동을 하면 시간 소비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 차이 나는 지점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첫째, 운동 시간이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지죠. 왜요? 저항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산소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운동했을 때와 끝났을 때 그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유산소 운동은 코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어요. 무산소는 어떻습니까? 힘드니까 운동 시간이 짧아요. 두 번째, 산소 소비가 운동 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무산소 운동은 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지만 코어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살 뺀다고 여기다 중심을 맞추지 말고 이것을 무산소 운동을 우선순위 1번에 놓으시고 유산소 운동을 두 번째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살을 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살을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살을 뺀다고 걷거나 야외에서 걷거나 헬스장의 트레드밀에서 걷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1시간 정도 걸어야 될 거예요. 만약 트레드밀 같은 데서 여기서 1시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헬스장 주인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엄청 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기본으로 많이 하고 이거는 보조를 쓰시면 돼.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헬스장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유산소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보조에 보조. 무산소 위주로 가서 유산소 운동적인 요소를 넣는 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앞에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어 능력을 올리면서 그죠? 코어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코어 능력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이제 살을 빼기 위한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코어 능력이 이 정도면 내 살 빼는 건 사실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코어 능력이 있는데 이거 그래 살을 코어 능력이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살을 이렇게 높은 단위로 뽑을 수 없어요. 이게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게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어 능력이 올라감에 따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으로는 코어 능력을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살 빼기 그리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 또 체질이 있어요. 체질. 자, 내가 양성 체질이야. 몸에 열이 있어. 그러면 유산소 운동으로서 일정한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고도 비만이야. 그런 사람도 이제 겉보기에 좀 이렇게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음성 체형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산소 운동을 중심에 두고 운동을 하셔야 살이 빠지거나 우리 몸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운동은 그래서 이 무사소 운동은 제가 그 뭡니다. 이 카메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 제가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설명한 것보다 좀 더 낫습니다. 제가 전에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구분하지 마시고 무산소 운동을 우선순위 중심에 놓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또 생각을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